전하, 소척은 오늘도 기다려도 되겠사옵니까? 15살 어린 왕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지요. 화려한 화롯을 벗고 하얀 속저고리 차림으로 임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임금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에도 33년입니다. 33년 동안 이 여인은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예라는 대답을 듣지 못했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비입니다. 조선의 국모예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수처녀였습니다. 임금의 손길 한 번, 입술 한 번 닿지 않았어요. 실록을 뒤졌습니다. 승정원 일기도 샅샅이 살펴봤지요. 다른 왕비들에게는 다 있는 기록이 이 여인에게만 없습니다. 학궁 기록, 침전 이동 기록, 그 어떤 사적인 밤의 흔적도요. 기록이 없다는 것, 그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영조는 평생 이 여인의 방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을까요? 오늘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외로웠던 왕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과서에는 다 담기지 못한 진짜 한국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사랑의 하트를 배달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성왕후 서씨. 영조의 정비였지만 영조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1727년 봄이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는 긴장된 공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오늘은 삼간택이 열리는 날. 조선의 다음 왕비가 결정되는 자리였습니다. 15살 소녀 서씨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고리에 남색 치마, 단정하게 따아내린 머리,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다른 간택 후보들 사이에서 서씨는 유독 검소해 보였지요. 아버지 서종재는 돈령 부도정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었지만 명문세도가는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반듯했으나 화려하지 않았고 권세는 없으나 흠잡을 곳도 없었지요. 맞은편에는 34살의 임금 영조가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간택 후보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지요. 영조의 시선이 서씨에게 머물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서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치마 아래 감추면서요. 그때 영조 곁에 있던 대비 인원왕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어느 집 교수냐? 돈령 부도정 서종재의 딸이옵니다. 인원왕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서씨가 들어왔던 것이지요. 화려하지 않으나 단아하고 야심이 보이지 않으나 교양은 있어 보이는,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궁에서 오래 살아온 인원왕후는 알고 있었지요. 조용한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왜 서씨가 간택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열정 때문도 아니었지요. 당시 영조는 이미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 어씨는 1724년에 세상을 떠났지요. 영조 즉위 후 불과 3년 만이었습니다. 영조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이었습니다. 궁을 조용히 이끌어갈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 그림자처럼 자리를 지킬 사람. 서씨는 바로 그런 조건에 맞아떨어졌던 것이지요. 1727년 2월 서씨는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간택에서 혼례까지 불과 몇 달. 15살 소녀는 34살 임금의 아내가 되었지요. 혼례식은 화려했습니다. 붉은 화롯에 족두리를 쓴 어린 왕비는 떨리는 다리로 절을 올렸지요. 맞은편 영조는 무표정한 얼굴로 예를 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도 설렘도 없었어요. 다만 일을 끝내야 한다는 의무감만이 서려 있었지요. 횃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밤, 수많은 내관과 궁녀들이 늘어선 가운데 혼례는 진행되었습니다. 서 씨는 아버지 서종재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지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에서 딸은 아버지의 불안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을 뿐이지요. 곧 서 씨는 아버지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임금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 씨는 침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화려한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병풍 뒤로 궁녀들이 조심스럽게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15살 소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이 오실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이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반쯤 타들어갔지요.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궁 밖에서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가 들려왔지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임금은 오지 않았어요. 서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비는 그 자세 그대로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요. 혹시 발자국 소리가 들릴까? 혹시 문이 열릴까? 그 희망을 놓지 않은 채로요. 새벽녘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촛불은 꺼져 있었고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서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은 펴지지 않은 채 정리되어 있었고 왕비의 속저고리는 구겨지지 않은 채 단정했어요. 임금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병풍 뒤에서 궁녀들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지요. 마마, 아침 문안 시간이 옵니다. 서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가에 맺힌 것이 이슬인지 눈물인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왕비의 첫날 밤에 대해 함부로 입을 열 수 있는 자가 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복을 가져오너라. 서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5살 소녀는 하룻밤 사이에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지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왔는지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조선왕 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왕비가 책봉되고 첫날 밤을 치르면 다음 날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임금이 왕비전으로 이동했다는 기록, 함께 밤을 보냈다는 암묵적 기록들이요. 그러나 정성왕후 서 씨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첫날 밤 이후로도 없고 그 다음 달에도 없고 그 다음 해에도 없었지요. 33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이는 영조가 이미 후궁에게 정을 주었기 때문이라 하고, 어떤 이는 영조의 건강 문제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정치적 이유라고 하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서 씨는 왕비가 되었지만 왕의 여인은 되지 못했다는 것. 첫날 밤부터 시작된 침묵은 그녀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되었지요. 당시 궁에는 영빈 이 씨가 있었습니다. 영조가 세자 시절부터 총애하던 여인이었지요. 영빈 이 씨는 이미 영조의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었고 영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 씨가 왕비가 되던 날 밤 영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실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침묵만이 남아있을 뿐이지요. 15살에 궁에 들어온 서 씨는 곧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된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화려한 왕비의 자리 뒤에 숨겨진 외로움의 깊이를. 그날 이후 서 씨는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적응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5살 소녀의 설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담담함이 들어섰지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린 왕비는 첫날 밤에 배웠던 것입니다. 궁녀들은 속삭였습니다. 왕비마마가 웃지 않는다고. 그러나 울지도 않는다고.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요. 마마, 무엇을 생각하시옵니까? 궁녀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서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아무것도. 그 대답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것. 15살 소녀가 하룻밤 사이에 깨달은 것들이 그 짧은 대답 안에 모두 들어 있었지요. 1728년이 되었습니다. 서 씨가 궁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지요. 그 사이 임금은 단 한 번도 왕비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마주치는 것 외에 두 사람은 거의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해 3월 조선을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인좌의 난이었지요.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려는 반란이었습니다. 반란군은 청주성을 점령하고 한양을 향해 진격했지요. 이인좌는 소현세자의 증손인 밀풍군을 새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조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문,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 그 모든 것들이 반란의 명분이 되었지요. 궁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언제 반란군이 한양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 영조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영조는 침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병풍 뒤를 살폈지요. 누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언제 누가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임금이었지만 그 밤에 영조는 공포에 떠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전하, 야심하였사옵니다. 주무시옵소서. 내관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지만 영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 모두 물러가라. 영조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지요. 사람을 가까이 두면 배신당할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신하들 중에도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있었으니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영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반란은 보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오명항 장군이 이끄는 광군이 반란군을 격파했고 이인자는 체포되어 처형되었지요. 조선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영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침전을 수시로 옮기고 밤에 사람을 부르지 않았으며 사적인 관계를 모두 끊어버렸지요. 왕의 밤은 쉼이 아닌 경계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조는 정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딱 한 사람, 영조가 마음을 연 여인이 있었지요. 영빈 이 씨였습니다. 영조가 세자 시절부터 총애하던 여인. 영빈 이 씨는 영조의 숨겨진 안식처였지요. 반란의 공포 속에서도 영조는 영빈 이 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 곁에서만큼은 임금이 아닌 한 남자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전하, 신첩이 곁에 있사옵니다. 영빈 이 씨가 영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조는 그제야 굳어있던 얼굴을 풀었지요. 그 손길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적이 된 것 같은 시절, 영빈 이 씨만이 영조의 편이었으니까요. 1735년 영빈 이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아이였지요.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으니까요. 영빈 이 씨에 대한 총애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성왕후 서 씨는 어땠을까요? 서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경전을 읽고 가끔 궁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나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영빈 이 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서 씨는 담담했습니다. 경사로운 일이로다. 서 씨는 그렇게 말하고 예물을 보냈지요. 질투도 원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서 씨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리 담담할 수 있는지,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여인이 임금의 아이를 낳는 것을 지켜보면서 서 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첫날 밤 열리지 않던 그 문 앞에서 서 씨는 왕비라는 이름만을 가진 채 사랑은 품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 씨는 20이 되고 30이 되었지요. 임금은 여전히 왕비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마주치면 예를 갖추어 인사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어요. 조선의 왕비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달라질 것은 없었으니까요. 어느 밤 서 씨는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달은 임금의 침전에서도 보이겠지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궁 안에 있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 나는 왕비이옵니다. 서 씨는 혼잣말을 했지요.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그 말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없었지요. 서 씨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왕비로서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겠다고.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서 씨는 어느덧 25이 되었지요. 궁에 들어온 지 10년 임금은 단 한 번도 왕비와 밤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부부였지요. 1745년 영빈 이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가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이었지요. 영조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침식을 잊고 정사를 멀리했지요. 서 씨는 조문을 올렸습니다. 영빈 이 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직접 썼지요. 그 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 씨는 영빈 이 씨를 미워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임금의 마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서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빈 이 씨가 죽은 후에도 영조는 왕비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서 씨가 기대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 씨는 40이 되고 50이 되었지요.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왕비의 자리는 변함없었지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고요한 자리. 1762년 윤5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것이지요. 영조의 아들이자 조선의 세자였던 사람이 아버지의 명으로 뒤주에 갇혔습니다. 8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세자는 그 좁은 공간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궁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다니. 그것도 조선의 임금이 조선의 세자를. 사람들은 말을 잃었지요. 정성왕후 서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도세자는 서 씨의 아들이 아니었지요. 영빈 이 씨가 낳은 아이였으니까요. 그러나 서 씨는 세자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궁에서 함께 지냈으니까요. 뒤주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 서 씨는 자신의 처소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울부짖는 소리. 서 씨는 창문을 닫았지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께서 궁녀가 달려와 아뢰려 했지만 서 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알고 있다. 서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5년을 궁에서 살아온 왕비는 이미 많은 것을 보았지요. 권력 다툼, 암투, 죽음. 궁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보았다 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서 씨는 가슴이 아팠지요. 사도세자가 불쌍했고 영조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밤 서 씨는 불상 앞에 앉아 염주를 굴렸습니다. 무엇을 빌었을까요? 세자의 명복? 임금의 평안?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이 끝나기를? 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주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임금을 원망하지도 세자를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왜 서 씨는 침묵했을까요? 어쩌면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서 씨의 말 한마디가 영조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지요. 왕비라는 이름만 있을 뿐 서 씨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으니까요. 혹은 말을 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영조의 공포는 정점에 달해 있었지요. 누구든 거스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서 씨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서 씨가 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뒤주 사건 이후 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요. 말하면 안 되는 일, 기억하면 안 되는 일. 그렇게 역사는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서 씨도 마찬가지였지요. 뒤주 사건은 서 씨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더욱 조용해졌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 씨는 이순이 되고 칠순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 씨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경전을 읽었지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달을 바라보다 잠들었지요. 임금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길 리 없었지요. 서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마마 건강하시옵니까? 궁녀들이 매일 아침 문안을 드리면 서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러하다. 건강했습니다. 서 씨는 큰 병 없이 오래 살았지요. 어쩌면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니까요. 1709년 2월 정성왕 후 서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6세였지요. 궁에 들어온 지 33년 단 한 번의 합방 기록도 없이 왕비의 자리를 지킨 여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임종의 자리에 영조가 찾아왔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왕비전을 찾은 것이었지요. 영조는 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워지고 있는 그 손을. 중전. 영조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지요. 서 씨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임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래전 간택 때 보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주름진 늙은 얼굴만이 남아 있었지요. 전하. 서 씨가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지요. 원망이 없는 미소였습니다. 33년을 기다렸지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임금에게 서 씨는 원망 대신 미소를 보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서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황송하다는 것인지 함께하지 못해 황송하다는 것인지 그 뜻은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정성왕후 서 씨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원망이 없었다. 덕으로 궁을 지켰다. 33년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끝내 지워지지 않은 왕비. 기대하지 않았기에 실망하지 않은 여인. 서 씨는 그렇게 역사에 남았지요. 여러분, 정성왕후 서 씨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 씨는 조선 역사상 가장 특이한 왕비였습니다. 33년 동안 왕비의 자리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임금과 밤을 함께하지 않은 여인. 후궁과의 경쟁도 암투도 없었지요. 왕의 밤 자체가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서 씨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기록에는 그렇게 남아있지요. 33년 동안 단 한 번의 불평도 한탄도 없었습니다. 서 씨는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요. 어쩌면 서 씨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원망해봤자 자신만 상처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는지도 모르지요.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말이 됩니다. 정성왕후 서 씨의 33년은 바로 그런 침묵이었지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말한 삶. 기록되지 않음으로써 영원히 기억되는 이야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선 역사상 가장 고요했던 왕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33년 동안 수천여로 기록된 여인, 첫날 밤 이후 단 한 줄의 기록도 남지 않은 왕비, 정성왕후 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서 씨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서 씨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서 씨처럼 침묵했을까요? 역사는 때로 기록되지 않은 것에서 더 큰 진실을 말해줍니다. 정성왕후 서 씨의 빈 기록이 바로 그렇지요. 없다는 사실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역사. 그것이 서 씨의 33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한국사 충격실록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